샬롬 삼국지 9권 16번째.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하후무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윤상과 양수를 불렀다. 할 말이 있다는 핑계였으나 그 속셈은 뻔했다. 일이 급해진 걸 알아차린 두 사람은 드디어 마음을 정했다. 얼른 갑옷 입고 말에 오른 뒤 자기들을 따르는 졸개들을 데리고 성문께로 가서 성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 족병들이 열린 성문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양서와 윤상에게 선수를 뺏긴 격이 된 하후모와 마주는 놀라고 당황했다. 어떻게 버텨볼 엄두도 못 내보고 겨우 수백 기만 건져 서문으로 달아났다. 성을 버린 그들이 내몰리 듯 간 곳은 강인들의 땅이었다. 양서와 윤상은 공명을 성 안으로 맞아들였다. 성 안으로 들어간 공명은 놀란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 여러 세계 상규를 마저 뺏을 계책을 물었다. 이제는 촉의 사람이 된 양서가 말했다. 그 성은 제 친아우인 양건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제게 항복을 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성을 나와 항복할 것입니다. 그 말에 공명은 몹시 기뻐했다. 양서는 그날로 상규로 달려가 아우 양건을 불러내고 항복을 권했다. 형의 권유에 양건은 군소리 없이 성을 나와 공명에게 항복했다. 공명은 전수를 얻는 데 공을 세운 모든 사람에게 무겁게 상을 내리고 벼슬을 주었다. 양서는 전수 대수로 삼고 윤상은 기성령, 양건은 상규령으로 삼아 제 땅에 눌러 앉혔다. 그리고 다른 장수들은 모두 공명과 함께 위와의 싸움에 나서게 했다. 세 군을 점령한 데 따르는 일은 대강 마무리 짓고 군사들을 정돈해 다시 나아가려 할 즈음 장수들이 아무래도 알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하후무를 잡으러 가지 않으십니까? 공명이 향하려는 곳이 하후무가 달아난 강인들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공명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하후무를 놓아준 것은 오리 새끼 한 마리를 놓아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제 강유를 얻은 것은 봉황새 한 마리를 얻은 것과 같다. 구태여 놓아준 오리 새끼를 뒤쫓을 게 무엇 있겠는가. 그러고는 여전히 병마만 정돈할 뿐이었다. 새로이 천수 상규 기세성을 얻은 뒤로 공명의 위엄과 명성은 세상을 크게 떨쳐 울렸다. 거기 겁을 먹은 위의 주군들은 공명이 이르는 곳마다 바람에 쓸리듯 귀순해 왔다. 군마를 정돈한 공명은 한중의 군사를 모두 이끌고 가산으로 나갔다. 첫 번째의 기산 진출이었다. 공명이 기산으로 나와 위수 서쪽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은 나는 듯 낙양에 전해졌다. 때는 위주 조회의 태와 원년 어느 날이었다. 그날 조회가 조회를 받고 있는데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 하나가 아뢰었다. 하후부마는 세군을 잃고 강중으로 달아났다 합니다. 이제 촉병은 기산으로 나왔으며 그 앞머리는 위수 서쪽에 이르렀습니다. 바라건대 크게 군사를 내시어 적을 쳐부수도록 하옵소서. 그 말을 들은 조예는 깜짝 놀랐다. 황망히 군사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짐을 위해 촉병을 물리쳐 주겠소? 사도 왕랑이 나와 말했다. 신이 보니 선제께서는 언제나 대장군 조진을 쓰셨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반드시 적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폐하께서도 그를 대도둑으로 삼아 촉병을 물리치게 하십시오. 위주 조예는 그런 왕랑의 말을 옳게 받아들였다. 그 자리에서 조진을 불러 말했다.
선제께서는 경에게 붕어하신 뒤에 이를 부탁하셨소. 이제 촉병이 중원으로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데 경이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소. 그러자 조진이 사양했다. 신은 재주 없고 아는 게 얕습니다. 그런 큰일을 해내지 못할 듯합니다. 왕랑이 곁에서 위주를 거들어 조진에게 권했다. 장군은 나라를 받드는 신하로 이 일을 마다하셔서는 아니되오. 이 늙은 몸이 비록 둔하고 어리석으나 장군을 따라 나설 것이니 부디 폐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오. 그러자 조진도 드디어 생각을 바꾼 듯 조회에게 정했다. 신이 나라에 큰 은혜를 입고 어찌 핑계를 대어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다만 혼자서는 힘에 부칠 듯하니 좋은 부장 한 사람을 날려 주십시오. 그건 경의 뜻대로 골라 쓰시오. 조회가 선뜻 조진의 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조진은 태원군 양곡현 사람 곽회를 정거했다. 곽회는 자를 백제라 하며 벼슬은 사정 후에 영옹주 자사였다. 치솟는 촉의 기세 흔들리는 중원, 치솟는 촉의 기세 흔들리는 중원. 위주조에는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절월을 내리고 곽회를 부도독으로 왕랑을 군사로 하여 그를 돕게 했다. 그때 왕랑은 싸움터에 어울리지 않게도 나이 76이었다. 조진이 이끌고 갈 군사는 동서의 경군 20만이었다. 조진은 사초나우 조준을 선봉으로 삼고 당구 장구 주차안을 부선봉으로 삼아 길을 떠났다. 그의 동짓날 어느 날의 일이었다. 조회는 몸소 서문 밖으로 나가 그런 조진을 배웅했다. 대군을 이끌고 장안에 이른 조진은 곧 위수를 건너 그 서쪽에 진체를 세우고 왕랑 곽회와 적을 물리칠 의논을 했다. 왕랑이 나서서 말했다. 내일 우리 군사의 대우를 엄정히 하고 기치를 크게 벌여 세운 뒤 이 늙은이가 친히 나가 제갈량에게 몇 마디 해보겠소. 제갈량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고 항복하게 만들면 싸우지 않고도 촉병을 절로 물러가게 할 수 있을 것이요. 워낙 아는 게 많고 말 잘하는 왕랑이라 어찌 보면 될 듯도 싶었다. 이에 조진은 기꺼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장졸들에게 영을 내렸다. 내일 사경에 밥 지어 먹고 날 박는 대로 대우를 갖추게 하라. 사랑과 말을 모두 위엄있게 지장하고 기치며 붓과 피리도 격식을 갖추어 벌려 세워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공명에게 보내 다음날 싸우자는 글을 보냈다. 다음날이 되었다. 양군은 기산 아래서 마주보고 진세를 벌였다. 촉근이 보리 위병들이 잠옷씩씩하고 굳세 보이는 게 하후무가 거느리고 무리와는 달라 보였다. 그때까지는 조진이 뜻한 바대로 된 셈이었다. 요란했던 양쪽의 북소리, 피리소리가 그치자 위병들의 진 속에서 왕락이 말을 타고 나왔다. 앞쪽에는 도독 조진이요, 뒤쪽에는 부도독 곽회가 섰고 선봉과 부선봉은 각기 진 모퉁이에 머문 채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으뜸되는 적장은 진 앞으로 나서라. 나와서 묻는 말에 답하도록 하라. 위병 하나가 촉군 앞에 나와 소리쳤다. 그러자 촉군 쪽에서도 문길을 열리며 관음과 장포가 말을 몰고 나와 좌우로 갈라섰다. 뒷이어 한 무리의 씩씩한 장수들이 줄을 나누어 서는가 싶더니 그 가운데로 한 대의 수레가 천천히 굴러나왔다. 수레 위에 단정히 앉은 것은 공명이었는데 언제나처럼 윤건 쓰고 깃털 부채를 들었다. 검은 띠에 흰 옷자락의 표묘히 바람에 나부끼는 듯했다. 공명이 가만히 눈을 들어 위진을 보니 진 앞에 3개의 햇볕 가리개가 놓여있고 그 위에 큰 깃발에는 사람의 이름이 크게 쓰여져 있었다. 그 가운데 수염흰 늙은이가 앉았는데 이름을 보니 사도 왕랑이었다. 왕랑은 반드시 말로 어찌해 보려 들 것이다. 때를 보아 알맞게 대응해 나가야겠다.
공명은 왕랑을 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수레를 밀어 진 앞으로 나가게 한 뒤 위병 쪽에 자기가 나온 것을 알리게 했다. 한승상께서 사도와 말씀을 나누시겠다고 하신다. 공명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그렇게 소리치자 왕랑도 말을 몰아 진 앞으로 나왔다. 공명이 수레 안에서 손을 모으자 왕랑도 말 위에서 몸을 굽혀 답례했다. 이어 왕랑이 점잖게 입을 열었다. 공의 큰 이름을 들은 지 오래더니 오늘 다행히 이렇게 뵙게 되었소이다. 공은 이미 천명을 알고 시무를 헤아리면서 어찌 이같이 명분 없는 군사를 내시었소. 그러자 공명이 랑랑한 목소리로 받았다. 나는 조서를 받들어 역적을 치러 왔소. 어찌 우리 군사에게 명분이 없다 하시오. 공명이 별로 말싸움을 피하려는 눈치가 없자 왕랑은 잘됐다 싶었다. 멋진 솜씨로 길게 늘어놓았다. 하늘이 정한 운수는 변하게 마련이고 천자의 자리도 바뀌기 쉬운 덕 있는 이에게로 돌아가는 법이 외다. 그게 자연의 이치라 할 수 있소. 먼저 지난 일을 돌이켜 봅시다. 환제 영제 이래 황건적이 크게 일면서 전하는 어지럽게 다투는 형국으로 변했소. 초평 건한 연간에는 동탁이 역적질을 했고 뒤를 이어 이각과 곽사가 다시 못된 짓을 했으며 원수는 수춘에서 전자를 자칭하고 원수는 업상에서 또한 그 위세를 자랑했소. 유표는 형주에 버티고 있었으며 여포는 범처럼 서주를 삼켰고 도둑은 사방에서 벌떼처럼 일어 나라는 달걀을 쌓아둔 것 같이 위태롭게 되고 백성들의 목숨은 거꾸로 매달린 듯한 지경으로 급박하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 태조 모 황제께서는 그런 천하를 깨끗이 빗질하고 변두리 땅까지 모두 힘으로 바로 잡으셨소.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은 금은깨로 기울어졌고 온 나라는 그 덕을 우러러게 되었소이다. 우리 태조께서 죄로 나가신 것은 권세로 차지한 게 아니라 실로 하늘의 뜻이 그분께로 돌아간 것이요. 세조 문제께서는 문무에 거룩하시어 그 대통을 이으셨으며 하늘의 뜻에 따르고 사람들의 마음에 합지어 순임금이 요 임금에게서 왕위를 물려받듯 한의 죄를 물려받으셨소. 그래서 중국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셨으니 이 어찌 하늘과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라 아니할 수 있겠소. 공은 큰 재주를 지니고 큰 그릇을 갖추어 스스로를 관중과 악의에 견주시려 한다 들었소. 그러면서 어찌 그 같은 하늘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억지를 써서 거스르려 드시오. 어찌 온 세상 사람들의 뜻을 저버리려 하시는 것이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라는 말을 듣지도 못하셨소. 이제 우리 대위는 갑옷 갖춘 군사가 100만이요 좋은 장수만도 1000명이 넘소이다. 그런데 썩은 풀더미 위에 날아다니는 반딧불 같은 세력으로 어찌 하늘의 밝은 달에 맞서려 하시오. 공은 어서 창을 거꾸로 잡고 갑옷을 퍼서 던지며 항복께 봉후의 자리나 잃지 않도록 하시오. 그것이 나라를 평안케 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 그 안이 아름다운 일이겠소. 왕랑이 그렇게 말을 마치자 공명이 껄껄 웃으며 받았다. 나는 그래도 공이 한조에 오래되고 큰 신하라 반드시 들을 만한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어찌 그런 더러운 소리를 하시오. 이제 내가 한마디 할 터이니 그쪽에서 조용히 들어보시오. 지난날 환제 영제 시절에 한의 왕통이 뒤바뀌고 황관들이 화를 입히죠. 나라는 어지럽고 세월은 흉흉해졌으며 사방은 시끄러웠소. 황건적이 난리를 일으키고 동탁과 이각, 곽사의 무리가 발꿈치를 이어 일어나 한의 전자를 억누르고 백성들의 목숨을 함부로 앗아갔소. 또 조정에는 나무로 깎은 꼭두각시 같은 것들이 벼슬아치가 되어 있었고 궁궐 안에서는 짐승이나 벌레 같은 것들이 녹을 받고 있었소.
늑대의 심보에 개 같은 행실을 하는 것들이 떼지어 조정을 재우고 있었으며 종놈 같은 낯짝에다 종년같이 무릎밖에 꿇을지 모르는 것들이 정사를 한답시고 어지럽게 설쳐대고 있었소이다. 그 바람에 나라는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들었던 것이요. 나는 특히 그런 조정에 길게 몸담고 있는 그대가 한 짓거리를 다 알고 있어. 그대는 동해의 물가에 태어나 처음에는 효렴으로 뽑히어 벼슬길에 올랐소. 그랬으면 마땅히 임금을 돕고 나랏일을 잘 보살펴 한을 평안케 하고 유시를 일으켜 세워야 하거늘 오히려 역적을 도와 재위를 훔칠 줄 누가 알았겠소. 그 죄악이 하도 커 하늘과 땅이 모두 그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그대의 고기를 씹으려고 벼를 뿐이 외다. 왕랑이 들으니 절로 몰골이 송연하고 식은땀이 등을 적실 소리였다. 그러나 공명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갑자기 꾸짖는 말투가 되어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다행히도 염한을 보살피는 하늘의 정이 끊어지지 않아 소열 황후 유비께서 서주에서 대통을 이으셨고 나는 오늘 그 뒤를 이은 천자의 뜻을 받들어 역적을 치러 군사를 일으켰다. 그대는 원래 힘 있는 것들에게 빌부터 지내는 자로서 몸을 감추고 고개를 움츠려 먹고 입는 것이나 챙기는 게 마땅하거늘 어찌 함부로 군사들 앞에 나와 하늘의 운세를 떠들고 있는가. 이 머리털어 흰 하찮은 것 수염 푸른 늙은 역저가 너는 오늘이라도 죽어 구천으로 들게 되면 무슨 낯짝으로 24분 천자를 뵙겠느냐. 늙은 역적은 어서 물러가고 천자를 내지 못된 신하놈이나 소리쳐 불러내 나와 승부를 결판짓게 하라. 말을 시작할 때에 높임마저도 없어진 추상 같은 꾸짖음이었다. 그 말을 듣자 왕랑은 분함과 부끄러움이 가득 차 올라 가슴이 더워지는 듯했다. 문득 한 소리 알아듣지도 못할 고함과 함께 말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다. 공명은 차가운 눈길로 그런 왕락을 보다가 다시 부채를 들어 조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너까지 핍박하지는 않겠다. 어서 돌아가 군마를 정돈하고 내일 나와 결판을 내자. 그러고는 그대로 군사를 돌렸다. 조진도 굳이 싸움을 서두를 마음이 없어 그대로 군사를 물렸다. 조진은 왕랑의 시체를 거두어 나무관에 넣은 다음 장안으로 돌려보냈다. 정사에서는 글 잘하고 강직하며 제 집에서 편안히 죽은 사람을 연희가 전장에 끌어내 볼품없이 죽여놓은 꼴이다. 두 조정을 섬긴 자 왕랑만이 아니건만 필주치고는 좀 가혹하다. 제갈량은 오늘 밤 우리가 장례를 치느라 정신이 없을 줄 알고 틀림없이 야습을 올 것입니다. 우리 군사를 4갈래로 나누어 2갈래는 험한 산길로 도리어 촉군의 진체를 야습해 하고 2갈래는 우리 본체 밖에 숨겨두었다가 야습을 오는 촉군을 좌우에서 짓두들기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병이 진체로 돌아간 뒤 부장 곽해가 조진에게 말했다. 조진이 기쁜 얼굴로 찬동했다. 그 계책이 꼭 내 마음에 든다. 그대로 하리라. 그리고 먼저 조준과 부찬을 불러 영을 내렸다. 그대들 둘은 각기 군사 10,000명씩을 거느리고 기산을 돌아 촉군의 진체에 있는 데로 가라. 거기서 살피다가 만약 촉병이 우리 진체를 향해 떠나거든 군사를 몰아 비어있는 촉병의 진체를 들이치라. 그러나 촉병이 움직이지 않거든 얼른 군사를 물려 되돌아오라. 결코 가볍게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 두 사람이 영을 받고 물러나자 조진은 다시 곽해를 보고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각기 한 갈래의 군사를 이끌고 진체 밖에 매복하도록 하자. 진체 안에는 집더미를 쌓아놓고 몇 명만 남겨 촉병이 밀려면 거기 불을 질러 신호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얼핏 보아서는 빈틈없는 계책요 제비 같았다. 한편 진체로 돌아온 공명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먼저 조운과 위원을 불러 영을 내렸다. 두 분 장군은 각기 거느린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위병들의 진체를 들이치시오. 그러자 위원이 문득 말했다.
조지는 병법을 깊이 익힌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저들이 상중인 틈을 타 기습을 해올 줄 헤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비는 어찌 없겠습니까? 위원이 나름으로는 머리를 짜낸다고 짜내 한 말이었으나 공명은 빙긋이 웃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내가 바란 게 바로 그것이다. 나는 조진이 내가 저희 진체를 기습하려는 걸 미리 짐작해 주기를 빌고 있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기산 뒤에 복병을 묻어두었다가 우리 군사가 지나가면 도리어 텅 빈 우리 진체를 기습하려 들 것이다. 나는 그걸 노려 그대들 두 사람을 먼저 보내는 셈이다. 그대들은 그 산발치를 지나 멀찌감치 진체를 내리고 위병들이 우리 진체로 지쳐들기를 기다리라. 그러다가 불을 질러 신호하거든 두 길로 나누어 문장은 산 어귀를 막고 자룡은 되돌아오라. 위병들은 그런 자룡과 만나면 반드시 되돌아 달아날 것인데 그때 승세를 타고 들이치면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공명의 헤아림이 곽회나 조진보다는 한 수 위였던 셈이다. 조은과 위원이 명을 받고 나가자 공명은 또 관흥과 장포를 불렀다. 너희들은 각기 군사 한 갈래를 끌고 가 기산 길목에 숨어 있으라. 그러다가 위병들이 그 앞을 지나가거든 그들을 뒤따라 그 진체를 쓸어버리라. 공명이 그렇게 영을 내리자 그 둘 역시 시킨 대로 떠났다. 공명은 또 마대 왕평 장의 네 장수를 불러들였다. 그대들은 진체 밖에 숨어 있다가 위병들이 밀고 들어오면 사방에서 나와 짓두들기도록 하라. 공명이 그들에게 그런 영을 내려 위병을 잡을 그물코를 더 촘촘하게 짰다. 그런 다음 진체에는 마른 풀과 장작 더미를 쌓아 올려 불지르기 좋게 재비케 하고 자신은 진체 뒤에 숨어 적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위에 선봉 조준과 주찬을 해질 무렵 저희 진체를 떠나 가만히 촉군의 진체 쪽으로 나갔다. 한 군데 알맞은 곳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데 과연 밤이 깊자 왼편 산 아래로 가만가만 군사가 움직이는 기척이 났다. 조준은 속으로 감탄했다. 과연 곽도둑의 헤아림은 귀신 같구나. 그러고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군사를 재촉해 촉군의 진체로 밀고 들어갔다. 조준과 주찬이 촉군의 진체 앞에 이르렀을 때는 삼경 무렵이었다. 정말로 텅 빈 진체 같았다. 조준은 앞장서서 진체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진체 안에 들어가니 이상했다. 사람이 없다 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 구석 저 구석을 쑤셔 보아도 어리친 개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자 마침내 조준에게도 짚히는 게 있었다. 우리가 거꾸로 적의 계략에 빠졌구나. 조준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얼른 군사를 물리려 했다. 그때 갑자기 진체 안에서 불이 일며 주찬이 이끄는 위병들이 밀어닥쳤다. 그러나 조준은 저희 편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맞싸우니 주찬 또한 적인 줄 알고 덤벼 위병들은 저희끼리 죽고 죽이는 사태에 빠졌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걸 알게 된 것은 조준과 부찬이 맞닥뜨린 뒤에야 겨우 서로를 알아본 그들은 얼른 군사를 합쳐 적진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고기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사방에서 함성이 일며 왕평마대 장의가 이끄는 촉군들이 밀어닥쳤다. 조준과 주찬은 그대로 얼이 빠졌다. 가까이서 부리는 군사 100여 명만 데리고 큰 길로 냅다 뛰었다. 나머지 졸개들은 나 몰라라 하고 달아난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뜻하지가 못했다. 촉의 맹장 위원이 또 덮쳐온 까닭이었다. 조준과 주찬은 죽기로 싸워 겨우 길을 앗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희 진체를 향해 꽁지가 빠지라 달아났다. 겨우 본체에 이르렀지만 이곳도 안전한 곳은 못 되었다. 몇 명 남아 진체를 지키던 위병들이 저희 편을 촉군인 줄 알고 놀라 불을 지른 까닭이었다. 그 불길을 보고 미리 숨어서 기다리던 조진과 곽희가 조준과 주찬을
주차안을 덮쳤다. 왼쪽에서는 조진이 이끈 군사가 달려나오고 오른편에서는 곽해가 이끈 군사들이 달려나와 짓두들겨서 거기서 위병들은 또 한 번 저희끼리 죽고 죽이는 어이없는 짓을 했다.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진짜 촉구원이 세 갈래로 길을 나누어 덮쳐왔다. 가운데는 위원이요, 왼쪽에는 관응, 오른쪽은 장포였다. 그제서야 위병들은 저희끼리 싸우고 있었음을 깨달았으나 어떻게 싸움판을 돌이켜 보기에는 늦은 뒤였다. 몽둥이에 두들겨 맞은 개처럼 쫓겨 심리나 달아난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동안 죽은 자는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공명은 한바탕 크게 이긴 뒤에야 겨우 군사를 거두어 자기 진체로 돌아가 버렸다. 계책을 쓴답시고 껍죽대다가 오히려 공명의 계책에 걸려 낭패를 보아도 크게 본 조진과 곽해는 간담이 서늘했다. 싸움에 진 군사를 수습해 진체를 세운 뒤 이마를 맞대고 의논했다. 이제 우리 위병은 세력이 외로워졌고 촉군의 사기는 드높기만 하다. 어떻게 해야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조진이 그렇게 묻자 곽희가 대답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싸우는 사람에게는 매양 있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한 계책이 있으니 이대로만 하면 촉군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돌볼 틈이 없어 절로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뛴 조진이 물었다. 그게 어떤 계획인가? 바로 서강의 군사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곽해는 그렇게 말해놓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뒤를 이었다. 서강은 태조 때부터 해마다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왔고 문 황제 역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험한 곳에 의지해 굳게 지키는 한편 사람을 뽑아 새 길로 강중에 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청함과 아울러 화친의 뜻을 보이며 그들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촉병의 뒤를 들이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크게 군사를 내어 앞에서 촉구를 치고 나면 저들의 머리와 꼬리를 한꺼번에 짓두들기는 셈이니 어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그에게 빌렸다가 낭패를 본 뒤였지만 워낙 그럴듯한 말이었다. 이에 조진은 다시 한번 곽회의 계책을 따라 보기로 하고 그날 밤으로 사람을 뽑아 서강으로 보냈다. 곽회의 말대로 서강의 국왕 전리길은 조조 때부터 위에 해마다 조공을 바쳐온 자였다. 그 밑에는 문과 무에 각기 뛰어난 사람이 하나씩 있었는데 문에 뛰어난 자는 아단이란 승상이요 무에 뛰어난 자는 월길이란 원수였다. 조진이 보낸 위에 사신은 금은 보석과 좋은 구슬을 싸들고 강중에 이른 뒤 먼저 아단 승상부터 구워 삶았다. 후한 예물을 바치며 구해주기를 청하니 아단은 두말 없이 사신을 국왕 전리길에게로 데려갔다. 사신은 전리길에게 예물과 함께 위에서 보낸 글을 올렸다. 그걸 읽어본 전리길이 여럿을 보고 물었다. 위가 구해주기를 정하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그러자 소금 먹은 놈이 물 견다고 아단이 나와 말했다. 위와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 오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 도둑이 구해주기를 정하니 들어주는 것이 이치에 맞을 듯 싶습니다. 전리길은 믿는 아단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승상 아단과 원수 월길에게 군사 25만을 주며 촉군의 뒤를 쥐게 했다. 그런데 이 25만 강병은 어느 군사와 달랐다. 모두가 활과 손에며 칼과 창, 진려, 비퇴 등을 잘 다루는 데다 싸움에 쓰는 특이한 수레를 가지고 있었다. 쇠 반대기를 이어 못질을 한 튼튼한 것으로 강병들은 거기에 군량이며 병기 따위를 싣고 다녔다. 그 수레를 끄는 것은 덜어는 노새였는데 그걸 앞세우고 싸우는 모습이 유별나 사람들은 그 군사를 철거병이라 불렀다.
승상 아당과 원수 월길은 그 철거병 25만을 이끌고 서평관으로 달려가 관을 들부수기 시작했다. 그곳을 지키던 족장 한정은 크게 놀랐다. 그 사람을 뽑아 기산에 있는 공명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그 소식을 들은 공명이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서평관으로 가서 강병을 물리쳐 보겠는가? 장포와 관응이 한꺼번에 나서며 말했다.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명은 그들을 기특한 듯 바라보다가 걱정스레 말했다. 너희들이 가는 건 좋지만 그곳 길을 모르니 걱정스럽구나. 그러더니 문득 마하대를 불러 일렀다. 그대는 원래 강인들의 성미를 잘 알 뿐 아니라 오래 그들과 함께 살아 그곳 길을 훤할 것이다. 그대가 저 두 젊은 장수의 길잡이가 되어주라. 마하대가 선뜻 거기 응하자 공명은 그들 세 장수에게 군사 5만을 가려 뽑아주며 서평관을 구하게 했다. 관응과 장포는 마대와 더불어 군사를 이끌고 서평관으로 떠났다. 며칠 가기도 전에 그들이 오는 걸 알고 달려온 강병들과 맞닥뜨렸다. 관응은 100여 기를 이끌고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 광병들을 바라보았다. 광병들은 그 이름난 쇠수레의 꼬리와 머리를 이어 몇 군데 진체를 얽어 놓고 있었다. 쇠수레 위에는 창칼이며 활과 쇠뇌가 걸려 있어 그대로 든든한 성과 같았다. 관웅은 한참이나 그런 적진을 살펴보았으나 그걸 깨트릴 만한 계책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 장포와 마대를 불러 모아놓고 의논을 시작했다. 그중 가장 싸움의 경험이 많은 마대가 말했다. 우선 내일 한번 싸워보고 난 뒤에 의논합시다. 그들의 허실을 알아내야 계책이고 뭐고가 나올 것이오. 관음과 장포도 뾰족한 수가 없어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촉근은 아침 일찍부터 새 갈래로 길을 나누어 강병들의 진체로 밀고 들어갔다. 가운데는 관응이 이끄는 군사여 왼쪽은 마대가 오른쪽은 장포가 이끌었다. 강병의 진체 뒤에서 원수 월길이 말을 몰아 나왔다. 손에는 철퇴를 들고 허리에는 보석으로 아로새긴 활을 찬 게 자목 그럴듯해 보였다. 모두 앞으로. 관응이 그렇게 소리치며 세 갈래 군말을 일제히 몰아 강병에게 덮쳐갔다. 그러자 강병들이 갑자기 두 편으로 갈라서며 그 가운데에 새 수레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민물이 들듯하는 기세인데 더 못 견딜 것은 그 쇠술에 위에서 퍼부어대는 활과 손해였다. 격이 견디지 못한 조건은 그때까지 기세도 있고 되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먼저 등을 돌린 마대와 장포는 크게 다치지 않고 군사를 물릴 수 있었으나 적진 깊숙이 들어왔던 관응은 그러지가 못했다. 한때의 광병이 똑바로 서북 쪽을 질러 막으며 애워싸니 관응은 곧 적진 속에 갇히고 말았다. 관응은 왼쪽으로 찌르고 오른쪽으로 베며 힘을 다해 싸웠으나 아무래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 사이 빽빽이 둘러쳐진 쇠 수레의 벽은 그대로 든든한 성벽 같았다. 관응이 그러하니 군사들은 더했다. 조건들은